새벽 4시 30분 박인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더군요.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저절로 움직여 옷을 찾고 발은 익숙한 동선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층 상가 건물의 작은 식당, 45년간 인화가 지켜온 공간이었죠. 여보, 오늘 제삿날이에요. 텅 빈 주방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남편 박재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2달째였어요. 제삿날이면 을의 아들 진수와 며느리 유나가 와야 하는데 어제 저녁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내일 광고 촬영이 급하게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진수 오빠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인화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보며 준비한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갈비, 북어, 시금치, 도라지.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손질하면서도 자꾸만 유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광고 촬영이라니. 사업이 잘 되나 보네. 1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진수와 유나가 찾아왔을 때 말이죠. 그때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사업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투자금이 필요해서 왔어요. 2억 정도면 되는데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2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인화가 4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필요하다는데 어찌 안 줄 수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남편 재수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으니 인화는 더욱 외로웠고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 알았다. 며칠 안에 준비해 줄게. 그렇게 통장을 깨서 건넨 2억 원이었는데 그 뒤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진수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유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식당에 들러 인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인화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화가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수야, 미안한데 이번 달에 돈이 좀 급해서 그래.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요즘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사업 확장하느라 대출도 받고 그래서 여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때 드릴게요. 30만 원이었습니다. 인화가 준 돈은 2억 원인데 고작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인화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땐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인화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하더라는 그 SNS라는 걸 유나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서툰 손놀림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 유나의 계정이 나왔어요. 화면을 내리는 순간 인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강남 신사동 신규 매장.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진 속 유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번쩍이는 인테리어와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다음 사진을 넘기니 명품 가방을 든 유나의 모습이 나왔어요. 가격표가 보이진 않았지만 인화도 TV에서 본 적 있는 그 유명한 브랜드였죠. 30만 원이 없다고. 인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줬는데 고작 30만 원도 빌려주지 못할 만큼 힘들다던 며느리가 새 매장을 열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니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인화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유나의 SNS를 들여다보며 사진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최근 6개월간의 게시물만 봐도 유나의 생활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 이게 대출을 받아서 힘들다는 사람의 생활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화는 식당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 없던 식당이었는데 말이죠.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재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정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옷가지와 시계 그리고 낡은 수첩 몇 권. 인화는 그 수첩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죠. 재수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식당 재료 구입 내역부터 매출 기록까지 다 적어두곤 했죠. 수첩을 넘기던 인화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진수 사업자금 3억 준비. 윤아와 상해 후 차용증 작성할 것. 3억이라고요? 인화가 아는 건 2억뿐이었는데 재수는 3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날짜를 보니 재수가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아가 급하게 계약금으로 쓰겠다고 함. 차용증은 나중에 쓰기로. 일단 통장 번호 알려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수는 3억을 준비했고 윤아는 그 돈을 계약금으로 급하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인화에게는 2억만 투자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1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게다가 차용증도 없다니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화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나중에라는 게 언제일까요? 인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진수의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죠.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진수가 뭔가 설명을 해주겠지? 하지만 막상 진수의 집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문을 연 건 윤아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윤아의 표정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인화는 가방에서 재수의 수첩을 꺼냈어요. 윤아야, 이거 좀 보자. 내 시아버지가 쓴 건데. 윤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예요, 어머님? 옛날 일기장이요? 아버지가 너희한테 3억을 준비했다고 적혀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2억만 투자했다고 했잖니. 나머지 1억은 어디 갔어? 윤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게 다 옛날 얘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계획이 바뀐 거죠. 실제로 받은 건 2억이 맞아요. 그리고 그 돈도 다 갚았다고 오빠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갚았다고? 언제?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진수 오빠 통장으로 넣었어요. 어머님이 모르실 수도 있죠. 인화는 황당했습니다. 자기 돈인데 자기가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때 안쪽 방에서 진수가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와? 진수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다더니 정말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어요. 인화는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진수야, 윤아가 너희한테 빌려준 돈 다 갚았다는데 사실이야? 진수는 잠시 윤아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갚았다고 했잖아. 내 통장으로 넣었다니까. 그럼 그 통장 좀 보여줄 수 있니? 순간 진수와 윤아가 동시에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죠. 엄마, 지금은 좀. 나중에 보여줄게. 나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진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아는 인화를 현관 밖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오빠 건강이 정말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인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핑계로 대화를 차단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날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인화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수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죠. 그때 눈에 띈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유나 서명 받을 것. 차용증 양식은 해숙이한테 받기로. 해숙이라는 이름을 보자 인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해숙, 인화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회계사였죠. 재수가 해숙이에게 차용증 양식을 받으려고 했다는 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을 하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인화는 바로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숙아, 나야. 지금 시간 있니? 인화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뒤 두 사람은 식당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인화는 재수의 수첩을 펼쳐 보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해숙은 수첩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인화야, 이거 심각한데. 재수 씨가 차용증 양식을 나한테 받으려고 한 건 맞아. 그때 내가 몇 가지 조언도 해줬거든. 큰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이랑 상환 기간도 명시하라고.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3억을 준비했는데 2억만 받았다고 하고 갚았다는데 내가 받은 건 하나도 없고. 해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 씨 사업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글쎄 잘 되나 봐. SNS 보니까 매장도 새로 열고 그러더라고. 매장을 연다고? 그럼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텐데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숙은 회계사 출신답게 실무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재무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인화는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진짜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인화야, 혹시 통장 내역은 확인해 봤어? 통장? 응. 재수 씨 통장이나 진수 씨 통장 말이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하려면 통장 내역이 필요하거든. 인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수의 통장은 사망 신고 후 정리했고 진수의 통장은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해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알아볼게. 유나 씨 회사 이름만 알려줘. 인화는 유나의 SNS에서 본 회사 이름을 떠올려 알려줬어요. 해숙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죠. 잠시 후 해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인화야, 이거 봐. 유나 씨 회사 등록된 지 3년 됐네. 그리고 자회사가 3개나 있어. 자회사가 뭐야? 쉽게 말하면 본사 밑에 딸린 작은 회사들이야. 보통 사업을 확장할 때 만들거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건 사업 규모가 꽤 크다는 얘기지. 인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이면 유나가 처음 투자금을 요청했던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회사까지 거느린 규모가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인화에게는 30만 원도 빌려주지 못할 만큼 힘들다고 했던 겁니다. 해수가 나 어떡하면 좋겠니? 인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복잡한 재무 문제는 너무나 막막했죠. 해숙은 인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재수 씨 수첩은 좋은 시작이지만 실제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유나 씨 회사 재무 상태도 알아봐야 하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봐? 내가 도와줄게. 일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자. 그리고 인화야, 각오는 해야 해. 이거 생각보다 크게 번질 수도 있어. 해숙의 말에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도리이기도 했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인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지켜온 식당,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믿었던 며느리.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습니다. 인화는 재수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남편의 필체가 적힌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죠. 재수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인화야, 우리가 번 돈인데 끝까지 추적해야지.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예의야. 네, 맞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인화는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약속대로 인화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화야, 어젯밤에 좀 알아봤어. 해숙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뭔가 복잡한 숫자들과 표가 가득했습니다. 인화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해수가? 유나 씨 회사 재무 정보야. 공시된 자료만 봐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 근데 인화야, 이거 심각해. 해숙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유나의 회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뷰티 관련 매장이었는데 지난 3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더군요. 본사 매출만 15억, 자회사 3곳을 합치면 총 매출이 25억에 달했어요. 25억이라고. 인화는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유나는 단 3년 만에 이런 규모의 사업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부동산도 2채나 보유하고 있어.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분당에 오피스텔 하나. 시세로 따지면 30억은 좋게 넘을 거야. 해숙의 말을 들으며 인화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사업가였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돈을 안 갚는 거지? 해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돈이 있는데 안 갚는 거잖아. 그리고 인화야,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회사 설립일을 보니까 3년 전 9월이야. 재수 씨가 돌아가신 게 1년 전 8월이고 그 석 달 전에 돈을 준비했다고 수첩에 적었잖아. 그럼 재수 씨가 준 돈은 회사 설립 초기 자금이 아니라 사업 확장 자금이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쉽게 말하면 유나 씨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더 키우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지. 그리고 그 돈을 시부모님한테 받아서 쓴 거야. 투자라고 하면서 말이야. 인화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유나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지 아니면 사업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유나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해수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재수 씨 통장 내역을 떼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본인이 돌아가셔서 유족이 신청해야 하거든. 인화 내가 배우자니까 가능할 거야. 그날 오후 인화는 해숙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재수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을 신청했죠. 은행원은 사망자 통장이라 절차가 복잡하다며 머뭇거렸지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자 일주일 후에 발급해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해? 참아야지, 인화야. 이런 건 절차가 다 있는 거야. 일주일은 인화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유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죠. 유나가 처음 진수와 결혼했을 때 인화는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때 유나는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준비를 도왔고 시부모님 생신에는 꼭 선물을 챙겼죠. 재수도 유나를 무척 아꼈어요. 우리 며느리는 똑똑해서 사업 감각이 있다니까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유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주 미묘하게 천천히 변했으니까요. 명절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전화 통화도 짧아지고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죠. 사업 때문에 바쁜 거겠지. 인화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준비됐다는 거였죠. 인화는 해숙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두꺼운 서류 묶음을 받아들고 나오는 인화의 손은 떨렸습니다. 해숙은 근처 카페로 인화를 데리고 가서 차근차근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여기 봐, 인화야. 3년 전 9월 15일 유나 씨 계좌로 1억 5천만 원이 이체됐어. 1억 5천? 응.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20일에 또 1억 5천만 원이 나갔어. 받는 사람은 이것도 유나 씨 명이네. 해숙의 손가락이 거래 내역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인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총 3억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유나에게 간 거였습니다. 재수의 수첩에 적힌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죠. 그럼 정말 3억을 준 거잖아. 근데 유나는 2억밖에 안 받았다고 했어. 거짓말한 거지. 그리고 인화야, 이것 봐. 여기 메모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여? 해숙이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투자금. 재수가 직접 적은 메모였어요. 투자금이라는 건 돌려받을 걸 전제로 준 돈이라는 의미였죠. 이게 증거야, 인화야. 이건 빌려준 돈이지 그냥 준 돈이 아니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거였죠. 아무리 통장 내역에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식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해숙의 설명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방법은 있어. 일단 유나 씨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지. 그러면 유나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어. 해숙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서 내용 증명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문서가 유나에게 발송됐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박재수 고인이 생전에 최유나에게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했으니 이를 상속인 박인화에게 반환하라는 거였습니다. 이틀 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무슨 짓이긴. 내가 받아간 돈 돌려달라는 거지. 어머님, 그 돈은 투자금이 맞아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서 아직 못 갚는 거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사업이 어렵다고. 너 지금 새 매장 열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무슨 소리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하고 투자자들 만날 때도 그래야 하잖아요. 어머님은 사업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럼 나한테 30만 원도 못 빌려주겠다고 한 건 뭐야? 그건 그때 정말 현금이 없었어요. 다 사업 자금으로 묶여 있어서요. 유나의 변명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화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내가 정말 갚을 생각이 있는지 보자. 일단 차용증부터 써. 차용증이요? 그래. 3억을 빌렸다는 증명을 남기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건지 날짜도 적고. 유나는 또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대답이 나왔어요.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사업상 신용 문제가 있어서요. 차용증을 쓰면 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신용등급?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인화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억 원을 받아놓고도 차용증 하나 못 쓰겠다는 며느리.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나야, 나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각오해. 전화를 끊고 나서 인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해숙에게 전화 내용을 전하자 해숙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유나 씨는 끝까지 버틸 생각인 거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까지는 절대 돈 안 내놓을 거라고. 그럼 우리 정말 소송해야 해?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게 먼저야. 해숙은 며칠간 윤아의 회사를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인화야, 이거 좀 봐. 윤아 씨 회사가 작년에 투자 유치를 받았어. 5억 원이나. 5억? 응.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에 상가 건물을 샀어. 근데 그 건물 계약일이 언제인지 알아? 재수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야. 인화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윤아는 이미 수억짜리 건물을 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부모에게는 사업이 어렵다고 돈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야? 법적으로는 애매해. 투자금이라고 했으니 윤아 씨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을 위해 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근데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거지. 해숙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화야, 윤아 씨 회사 구조가 좀 이상해. 본사에서 자회사로 돈이 계속 돌고 있어. 그리고 그 자회사 대표가 누군지 알아? 윤아 씨 동생이야. 동생? 응. 자회사 3개 중에 2개가 윤아 씨 친인척 명의로 돼 있어. 이건 전형적인 돈 세탁 구조야. 본사에서 번 돈을 자회사로 빼돌려서 개인 재산으로 만드는 거지. 인화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재수의 3억 원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인화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진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밤중에. 진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졌어요. 진수야, 너 윤아가 하는 사업 제대로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준 돈 3억 원. 그 돈으로 윤아가 뭘 했는지 알아? 전화 너머로 진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하시게요? 윤아가 사업하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돈으로 회사 키운 거예요. 그래, 회사는 키웠지. 근데 우리한테 한 푼도 안 갚았어. 그게 말이 되니? 엄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은 확장하는 시기라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너도 윤아 편만 드는구나. 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저 요즘 몸이 정말 안 좋아요. 이런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진수가 윽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야? 진수야. 엄마. 가슴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인화는 급히 진수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탔어요.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진수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윤아가 옆에서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죠. 진수야. 인화가 다가가자 응급 요원이 막았습니다. 보호자세요? 지금 상태가 위급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이는데 빨리 병원 가야 해요. 내가 엄마예요. 나도 같이 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인화는 의식을 잃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아는 반대편에서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해서 진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인화와 윤아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요. 인화와 윤아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일단 응급 처치는 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분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수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검사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진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면회는 제한됐습니다. 인화와 유나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남았어요. 어머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된 거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업 때문에 오빠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인화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순간 인화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지금은 아들이 중요했으니까요. 유나야, 우리 지금은 진수만 생각하자.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의 상태는 조금 안정됐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의사는 오후에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수술 동의서에 인화가 서명을 했어요. 환자분 가족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환자분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인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엄마인 자신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죠.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인화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갔어요. 유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죠. 저녁 7시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해요. 일단 이틀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합니다. 인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여전히 심각했으니까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앞으로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특히 중요하고요. 무리한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인화는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숙아, 진수가 쓰러졌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해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인화야, 지금은 진수 건강이 제일 중요해. 다른 일은 일단 미뤄두자. 그래야겠지. 근데 해숙아, 나 너무 무서워. 진수마저 잃으면 나 어떡해. 괜찮아, 인화야. 수술 잘 끝났잖아. 이제 회복만 잘하면 돼. 하지만 인화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이틀 후 진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엄마. 진수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그래, 진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유나 일로 엄마한테 너무 못했죠. 괜찮아, 아들.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푹 쉬어.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저도 알았어요. 유나가 돈을 제대로 안 쓴다는 거. 인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약해서 유나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인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수의 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진수야.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급히 호출됐습니다. 인화는 복도로 쫓겨났어요. 응급 상황이라는 안내방송이 울렸죠.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인화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신이 대신 죽어도 좋으니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인화는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화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진수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화는 그 천을 걷어내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죠. 진수야, 진수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인화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사랑했던 두 남자가 1년 사이에 모두 떠나버린 겁니다. 유나가 뒤늦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거였죠. 진수의 모습을 본 유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오빠. 유나는 진수의 몸에 매달려 울었어요. 간호사들이 유나를 떼어내려 했지만 유나는 계속 울부짖었죠. 인화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죠.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인화는 장례식장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해숙이 옆에서 인화를 돌봐줬습니다. 인화야, 물이라도 좀 마셔. 해숙아, 내가 죽였어. 내가 진수를 죽인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유나한테 따졌으니까 진수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잖아. 내가. 인화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유나가 인화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장례 비용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례 비용? 네. 지금까지 든 비용이 1,200만 원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어머님이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인화는 유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아들의 장례비를 시어머니에게 내라고. 유나야,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어머님, 저 정말 지금 돈이 없어요. 회사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당장 쓸 돈이 없다니까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인화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며느리가 남편 장례비 1,200만 원을 못 내겠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장례부터 치러야 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낼게. 인화는 통장을 또 깼습니다. 남아있던 예금 중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해 장례 비용을 치렀어요. 이제 인화에게 남은 돈은 800만 원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인화는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숙아, 나 이제 정말 유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장례비도 나보고 내래. 자기는 돈이 없다면서.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화야,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우리 제대로 싸우자. 응, 그래야겠어. 진수도 마지막에 말했잖아. 유나가 잘못했다고. 나 이제 진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거야. 그날부터 인화와 해숙은 본격적으로 유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아들마저 잃은 인화에게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죠. 해숙은 회계사 인맥을 동원해 유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인화야, 유나 씨 회사가 투자 사기를 하고 있어. 투자 사기? 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한테 허위 매출을 보여주고 투자를 받는 거야. 실제로는 적자인데 흑자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 이미 피해자가 10여 명은 될 거야. 인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나가 시부모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금융감독원하고 세무서에도 신고하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해숙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곳들을 조사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저도 속았어요. 본사에서 제공한 매출 자료를 믿고 가맹비 5천만 원을 냈는데 실제로 가게를 열어보니 손님이 거의 안 와요. 한 가맹점주의 말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15건이나 됐어요. 피해 금액을 합치면 8억 원에 달했죠. 해숙은 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인화도 함께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고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고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인화 씨, 진술 좀 받으러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인화는 해숙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친절하게 사건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크네요. 이 정도면 구속 수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가맹점주들 피해가 심각해요. 허위 매출 자료로 속인 건 명백한 사기죠. 그리고 박 씨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차용증이 없어서 민사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피해자들한테 배상하게 되죠. 인화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은 유나의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죠. 하지만 유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사업을 한 겁니다. 가맹점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지 제가 속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한 매출 자료와 실제 매출이 큰 차이가 났고 회계 장부도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게다가 자회사로 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죠. 결국 유나는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됐어요. 프랜차이즈 사기 혐의로 사업가 최 씨 구속. 피해액 10억 원 추정. 인화는 TV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됐다는 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니까요. 해숙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인화야, 내가 잘한 거야. 유나 씨가 계속 이러고 살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거야. 그래도 해수가 마음이 편하진 않아. 진수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진수도 알았을 거야. 유나 씨가 잘못한 거라는 걸. 마지막에 너한테 말했잖아.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유나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약했던 거예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인화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피해자 박인화 씨 진술해 주세요. 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며느리를 도와줬습니다. 투자금이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돌려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화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은 그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약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고요. 저는 돈보다 아들을 잃은 게 더 억울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인화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6번의 공판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유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죠. 피고인 최유나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특히 시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사업에 유용하고도 갚지 않은 점은 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의 회사는 파산했고 보유하던 부동산도 모두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졌죠. 인화는 3억 원 중에서 2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회사 자산으로도 메울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화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유나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인화는 멈춰 섰습니다. 유나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사업을 키우겠다는 생각에 어머님과 오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유나야. 인화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너도 이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남을 속이지 말고.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인화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해숙이 다가와 인화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인화야, 이제 끝났어. 정말 수고했어. 응, 해숙아. 너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인화는 식당 문을 닫았어요. 45년간 지켜온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과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고 식당에 서 있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아,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까? 어느 날 오후 해숙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인화가 물었어요. 돌려받은 2억 3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뒀지만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인화야, 너 예전에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적 있잖아. 그랬지. 재수랑 둘이서 노후에 시골로 가서 작은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살자고 했었어. 인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남편과 함께 꾸던 꿈이었는데 이제 혼자만 남았으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인화야, 지금이라도 그 꿈을 이루면 어때? 나도 같이 갈게. 너도? 해수가, 너 서울 떠나기 싫어하잖아. 나도 이제 70인데 뭐.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시골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살자. 해숙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해숙도 혼자였어요. 남편과는 15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었죠. 가끔 전화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해수가 정말 고마워. 근데 우리가 시골 가서 뭐하고 살아? 글쎄, 일단 가서 생각해보자.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인화 너 손재주 좋잖아. 뭐라도 만들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인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손재주는 있었어요. 식당 일하면서도 고장난 의자나 테이블은 혼자서 다 고쳤죠. 재수가 우리 마누라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라고 자랑하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 시골집. 그래. 내가 부동산 좀 알아볼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시골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 충청도 여러 지역을 알아봤어요. 직접 차를 타고 가서 동네도 둘러보고 부동산도 방문했죠. 한 달쯤 지나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산과 계곡이 가까워 공기가 맑았고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죠. 집은 오래됐지만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마당도 넓어서 텃밭을 가꾸기에 좋았어요. 이 집 얼마예요? 8천만 원이요. 땅이 300평 딸려 있어서 이 가격이에요. 인화와 해숙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마음에 드는 표정이었죠. 우리 이 집으로 할까? 그래, 해숙아.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계약은 바로 진행됐습니다. 인화가 돌려받은 돈 중에서 8천만 원을 집값으로 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로 남겨뒀어요. 해숙도 자기 돈으로 집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샀죠. 이사는 2달 후에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어요. 인화는 식당에서 쓰던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챙겼고 나머지는 다 처분했죠. 괴산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산들이 점점 가까워졌죠. 인화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수야, 우리 약속했던 시골 생활 이제 시작하네. 비록 너는 없지만 나는 여기서 잘 살아볼게.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인화는 짐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죠. 조용했습니다. 서울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인화야, 여기 공기 정말 좋다. 해숙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인화도 따라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그러게. 이런 곳에서 살면 오래 살 것 같아. 그럼 100살까지 살아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푸근했죠. 어서 오이소. 우리 동네에 새로 오셨다며? 나는 이장 김동수라고 하오. 안녕하세요. 박인화입니다. 이쪽은 제 친구 정혜숙이고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동수 이장은 동네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줬어요. 가까운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농협은 어디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다 알려줬죠. 그리고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모임을 하나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슨 모임이에요? 집 수리하는 모임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집이 낡으면 고칠 사람이 없잖소. 그래서 서로 도와서 고치는 거요. 인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재미있겠는데요? 저 손재주는 좀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럼 딱 좋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이장님이 돌아간 후 인화는 해숙에게 말했어요. 해숙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배워볼까? 집 수리하는 거. 당연하지. 우리 같이 배우자. 다음 주 토요일 인화와 해숙은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이미 할머니들 7명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60대에서 70대로 보였죠. 새로 오신 분들이네. 반갑습니다. 한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은 오순자 68살이었어요. 모임의 리더 격이었죠. 저희는 박인화, 정혜숙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말이지 재작년에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서로 집 수리해주는 거예요. 목수 부르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순자는 오늘 작업할 집을 보여줬습니다. 동네 끝에 사는 김옥희 할머니 집이었어요. 오키는 80이 넘은 고령이었는데 집 지붕이 새서 비만 오면 물이 샜다고 했죠. 오늘은 지붕기와 몇 장 갈고 벽도 좀 칠해야 해요. 모임 할머니들은 익숙한 솜씨로 도구를 꺼냈습니다. 망치, 못, 페인트, 붓. 다들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인화와 해숙은 처음이라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죠. 인화 씨,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힘을 딱 주고 한 방에. 순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인화도 따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못이 휘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제대로 박혔죠. 오, 인화 씨 손재주 좋으시네요. 저 원래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고쳤거든요. 작업은 4시간쯤 걸렸습니다. 지붕 기와를 갈고 벽을 칠하고 문도 수리했어요. 오키 할머니는 고맙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죠. 고맙수다 고맙수. 어찌 이런 은혜를 갚노. 할머니 뭐리요. 우리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죠. 작업이 끝나고 다 같이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파전도 부쳐 먹고 김치전도 해 먹었어요. 할머니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웠죠. 인화 씨는 서울서 오셨다며? 네, 45년간 식당을 했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왜 역으로 오셨어요? 인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죠. 하지만 할머니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할머니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다 그렇지. 힘들지만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지하는 거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화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연대감이었죠. 그날 이후로 인화는 매주 토요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핵심 멤버가 됐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복잡한 수리도 척척 해냈죠.
석 달쯤 지나자 인화는 혼자서도 웬만한 수리를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짝 달기, 벽 칠하기, 지붕 수리하기. 할머니들도 인화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인화 씨는 진짜 타고났어. 나중에 목수해도 되겠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런 재주가 있는 줄. 어느 날 순자가 인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인화 씨, 우리 모임을 좀 더 키워볼까 해요. 어떻게요? 지금은 우리 동네만 하잖아요. 근디 옆 동네에도 도움 필요한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럼 사람이 더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안인디 우리가 아예 봉사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름도 붙이고 제대로 활동하는 거지. 오, 그거 좋은데요. 두 사람은 해숙과 다른 할머니들을 설득했습니다. 모두 찬성했어요. 그렇게 할매 리모델링 봉사팀이 만들어졌죠. 이름은 해숙이 지었는데 할머니들이 직접 집을 고친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장비도 사야 하고 자재도 필요하잖아요. 순자의 말에 인화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돈이 좀 있거든요. 에이, 인화 씨가 뭔 돈이 있다고.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제가 1,0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어요. 할머니들은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면 장비도 사고 자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인화 씨, 진짜요? 네. 저도 이 모임 덕분에 많이 회복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인화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감동했어요. 특히 순자는 인화의 손을 꼭 잡았죠. 인화 씨, 고마워요.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1,000만 원으로 전문 공구들을 샀습니다. 전동 드릴, 전기톱, 페인트 스프레이 사다리. 그리고 자재 창고도 하나 빌렸어요.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작은 창고였는데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했죠. 봉사팀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 수리를 해줬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신청자가 점점 늘어났죠. 할매 봉사팀이 우리 집도 고쳐줬는디 진짜 잘 고치더라. 그 팀 완전 대단하더라. 젊은 남자들도 못할 걸 할머니들이 하시더만.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괴산을 넘어 청주, 충주까지 가게 됐어요. 한 달에 15채 정도의 집을 수리했죠.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집을 수리한다고요? 특이하네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작업 현장을 찍었습니다. 인화가 전동 드릴로 나사를 박는 모습, 순자가 벽을 칠하는 모습, 해숙이 창문 틀을 고치는 모습. 모두 진지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인화 씨,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인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핵심만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많은 걸 잃었어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었죠.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인터뷰 기사는 일주일 후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70대 할머니들의 리모델링 봉사,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이었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많았는지 후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희 회사에서 페인트를 기부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공구 세트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봉사팀은 점점 체계를 갖춰갔습니다. 후원금도 모이고 회원도 늘었어요. 다른 동네 할머니들도 합류하면서 팀원이 25명까지 늘어났죠. 2년째 되던 해 충청북 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매 리모델링 봉사팀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도청 담당자가 찾아와 설명했어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식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정말요? 저희 같은 할머니들한테요? 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들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직접 도움을 주시니까요. 인화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동네 할머니들끼리 돕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죠. 그럼 저희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단체 등록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들은 만장일치로 인화를 대표로 추천했습니다. 인화 씨가 해야지. 인화 씨가 처음에 돈도 내고 제일 열심히 했잖소. 맞아요. 인화 씨 아니면 안 돼요. 인화는 머뭇거렸습니다. 73살의 단체 대표가 된다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청북도 여성 노인 리모델링 봉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도에서 1년에 5천만 원을 지원해줬고 전용 사무실도 생겼어요. 팀원들은 전문 교육도 받았죠. 인화는 대표로서 바빠졌습니다. 행정 업무도 배워야 했고 대외 활동도 해야 했어요. 가끔은 TV 인터뷰도 나갔죠. 인화 씨,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예요? 한 방송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집을 고치고 나서 할머니들이 웃을 때요.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73세인데. 힘들죠.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요. 옛날 생각만 나고 슬픈 기억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지금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는 전국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봉사단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왔죠. 인화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 돕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년째 되던 해 봉사단은 1,000채가 넘는 집을 수리했습니다. 충청북도뿐 아니라 충청남도, 강원도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졌어요. 팀원도 50명으로 늘었죠. 어느 날 저녁 인화는 해숙과 함께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해수가 우리 여기 온 지 3년 됐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나 요즘 꿈을 꿔. 재수하고 진수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 뭐래? 잘했다고. 엄마 잘 살고 있다고. 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움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죠. 인화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재수 씨도 진수도 다 자랑스러워 할 거야. 고마워, 혜수가.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화가 괴산으로 이사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78살이 된 인화는 여전히 건강했고 봉사단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28살의 김소영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2년 전부터 봉사단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젊은 여성이었는데 인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 자원봉사로 시작했다가 정식 직원이 됐죠. 오전에는 청주시 문이면 박술래 할머니 댁 현장 점검이고요. 오후에는 도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 논의래요. 알았어요. 술래 할머니 댁은 어떤 상황이었죠? 지붕이 많이 낡아서 비가 새고 있대요. 그리고 화장실 문도 고장났고요. 전기 배선도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 일정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망치와 몸만으로 하는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전기, 배관, 지붕 공사까지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팀원들도 각자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었죠. 오순자 씨랑 이영애 씨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해줘요. 전기는 김철수 기사님한테 부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2시간 후 인화는 순자 영희와 함께 트럭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뒤에는 각종 공구와 자재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도청의 지원금과 후원금 덕분에 장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됐죠. 인화 씨,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75살인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화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쉬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우리 대표님이 쓰러지면 봉사단이 어떡해요.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영희는 72살인데도 힘이 장사였어요. 무거운 자재도 혼자서 척척 나르곤 했죠. 박술래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집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붕 기와가 여러 장 깨져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화장실 문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죠.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60년 넘게 살았제. 남편이 지은 집인디 남편 돌아가고 혼자 살다 보니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술래 할머니는 87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가버렸고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집 수리할 돈은 없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고쳐드릴게요. 인화와 팀원들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붕부터 손봤어요. 깨진 기와를 떼어내고 새 기와를 올렸죠. 순자는 벽에 곰팡이를 제거하고 방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영희는 화장실 문을 새로 달았어요. 오후에 도착한 김철수 기사는 전기 배선을 점검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했네요. 누전 직전이었어요.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다 교체해야 하나요? 네, 배선을 새로 깔아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작업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첫날은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둘째 날은 오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지붕, 벽, 화장실, 전기까지 모두 새롭게 단장했죠.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술래 할머니는 새로워진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좋노. 이 은혜를 어떻게 갚노. 할머니,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술래 할머니는 인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화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에는 초록빛이 가득했어요. 봄이 완전히 온 거죠. 재수야, 진수야. 나 잘 살고 있지?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말이야.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마음속으로 남편과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꿈에도 자주 나타났어요. 그럴 때마다 인화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면 재수와 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인화는 도청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회의였는데 복지과 담당자들이 여러 명 나와 있었어요. 박인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도에서는 봉사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도 예산을 1억 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이었는데 2배로 증액된 거죠. 대표님, 이 정도 예산이면 활동 범위를 더 넓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집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케어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집을 고치러 가면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분들은 집이 낡은 것보다 외로움이 더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간단한 생활 지원도 하고 싶어요. 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그 부분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공무원이 인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할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충주에 혼자 사세요. 올해 90이 되셨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요.
제가 돈을 들여도 공사하는 게 싫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하시는 거라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주소 알려주세요. 공무원은 고맙다며 인화에게 연락처와 주소를 건넸습니다. 인화는 그 종이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였습니다. 해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화야, 오늘 고생했지? 어서 씻고 와. 저녁 차려놨어. 고마워, 해숙아.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인화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78, 8인데. 괜찮아. 나 아직 88해.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 봉사단이 너 하나 때문에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 해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팀원도 많고 사무국장도 있고 전문 기술자들도 있었어요. 인화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인화는 현장에 직접 나가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수가, 나는 현장에 나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할머니들 웃는 거 보면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거든. 알아. 근데 건강도 중요하다고. 알았어. 조심할게. 며칠 후 인화는 충주에 사는 90살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름은 한복순이었어요. 작은 한옥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이 정말 낡았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시오? 복순 할머니는 귀가 어두웠습니다. 인화가 큰 소리로 다시 인사했어요. 봉사단에서 왔어요. 집 수리해드리러요. 아이고, 고맙수다. 들어오이소. 집안을 둘러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벽은 갈라져 있고 바닥은 꺼져 있었어요. 부엌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죠. 할머니, 이 집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70년 넘었제. 시집 와서 죽 살았어. 70년이라니 인화도 놀랐습니다. 평생을 한 집에서 산 거예요. 자식들은 어디 계세요? 다 도시 갔제. 1년에 한 번 오나 말라 해.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인화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집 예쁘게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작업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집이 워낙 낡아서 손볼 곳이 많았거든요. 팀원들이 번갈아가며 나와서 일했어요. 지붕을 새로 올리고 벽을 보수하고 바닥을 고쳤습니다. 부엌도 새로 단장했죠. 작업하는 동안 인화는 복순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디 뭐 어쩌건노. 늙으면 다 그렇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집도 점검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고맙수다. 내가 무슨 덕으로 이런 대접을 받노.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일주일 후 집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쳐진 집을 보며 계속 울었어요. 이제 비도 안 새고 따뜻하고 꿈만 같네. 할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가 계속 찾아뵐게요. 인화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가끔은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기도 했죠. 복순 할머니는 인화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인화 씨가 오는 날이 제일 좋아.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봉사단의 사업은 더욱 확장됐습니다. 집 수리뿐 아니라 정서 지원, 생활 지원까지 하게 된 거죠. 도청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그해 겨울, 봉사단은 전국 사회복지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시상식에 인화가 대표로 참석했어요. 충청북도 여성노인 리모델링 봉사단 대상. 사회자가 호명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화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죠.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화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준비한 말은 없었어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기로 했죠. 저는 5년 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그때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골로 내려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인화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도 낡고 외로운 분들. 그분들을 도우면서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팀원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인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죠. 시상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여자가 인화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대표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온 기자입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무슨 인터뷰요?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요. 어떻게 봉사단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인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여전히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하시죠. 일주일 후 기자는 괴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인화의 집에서 장장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인화는 남편 재수의 이야기, 아들 진수의 이야기, 며느리 유나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3억 원을 사기당한 것,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 재판을 한 것, 그리고 시골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까지.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대표님, 유나 씨를 용서하셨나요? 인화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을까? 잘 모르겠었어요.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운 마음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유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모르겠어요. 재판 끝나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잘 살고 있겠죠, 뭐. 사실 유나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재판 후 유나는 작은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였죠. 기사는 한 달 후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78살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배신에서 봉사로였어요.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존경스럽다. 며느리 진짜 나쁘네. 그래도 대표님은 대단하시다.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 기사가 나간 후 봉사단으로 자원봉사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었죠. 저도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말에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인화는 이 모든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봉사단은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충청북도를 넘어 전국 단위로 활동하게 됐죠. 그해 크리스마스 봉사단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와드렸던 할머니들을 모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100여 명의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죠. 할머니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팀원들이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떡국.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인화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네. 맞아요. 인화 씨가 진짜 고마운 사람이제. 식사 후에는 작은 공연도 있었어요. 자원봉사 온 대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마술을 보여줬죠. 할머니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복순 할머니가 인화에게 다가왔어요. 인화 씨, 나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팔팔하시잖아요. 아니요. 내가 아는디. 내 몸은 내가 알제. 근디 괜찮아. 인화 씨 만나서 마지막 몇 년이 정말 행복했어.
복순 할머니는 인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인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할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고맙수다, 인화씨. 진짜 고맙수. 복순 할머니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인화가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더군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봉사단 팀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할머니, 편히 쉬세요. 행복한 마지막이었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인화는 복순 할머니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별이었지만 이번에는 덜 아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니 그걸로 충분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화는 79살이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인화는 서울에 갔습니다. 재수와 진수의 묘를 찾아가는 거였죠. 올해도 어김없이 묘소를 찾았어요. 여보, 진수야. 나 또 왔어. 묘 앞에 꽃을 놓고 인화는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나 요즘 정말 바빠. 할머니들 도와주느라. 근디 행복해. 너희도 알지? 인화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도 받았고 봉사단도 더 커졌고 많은 할머니들을 도왔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여보, 우리 시골집 꿈 기억나? 내가 이뤘어. 비록 너 없이 이뤘지만 그래도 행복해. 그리고 진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살고 있어. 묘소를 나서는 인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죠. 서울에서 괴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인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죠. 인생은 참 신기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네. 집에 도착하니 해숙이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인화야, 왔어? 오늘 묘소 다녀왔지? 응, 다녀왔어. 기분은 어때? 좋아. 감사한 마음이 들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상추, 쑥갓,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작은 텃밭이었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했죠. 해수가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당연하지. 100살까지. 100살? 그것도 모자라. 110살까지 살아야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인화는 해숙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청주에서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었고 오후에는 보은군의 한 할머니 댁 방문이 예정돼 있었죠. 인화야, 다음 달에 도에서 워크숍 한대. 우리도 참석해야 해. 무슨 워크숍? 전국 노인 봉사단체들이 모여서 노하우 공유하는 거래. 우리가 사례 발표도 해야 한대. 그래? 그럼 준비 좀 해야겠네. 인화는 노트북을 꺼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소영이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진도 넣고 글도 쓰고. 70대 후반에 배운 기술이지만 꽤 유용했죠.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인화는 지난 5년간의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첫 작업 현장 사진, 할머니들과 함께 찍은 사진, 시상식 사진.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 댁 작업을 마치고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인화도 그 가운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흙 묻히고 땀 흘리면서 사는 게 진짜 내 인생이지. 다음 날 아침 인화는 청주로 향했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장에는 3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안녕하세요. 봉사단 대표 박인화입니다. 인화가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화를 알고 있었어요. 기사를 봤거나 방송을 봤거나 소문으로 들었거나. 오늘은 우리 봉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는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집수리의 기본 기술부터 안전수칙, 할머니들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모두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용적인 내용이었어요.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한 20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힘이 없는데 집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못질 하나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럼 나이 제한은 없나요? 저희 어머니도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65세세요. 나이 제한 없어요. 우리 팀원 중에 70 넘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건강하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인화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저 기사 읽고 감동받았어요. 꼭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대표님처럼 멋지게 늙고 싶어요. 대표님 덕분에 봉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화는 모든 사람과 악수하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에는 보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이경자 할머니 댁이었어요. 84세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죠. 집에 도착하니 경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이소. 기다렸제.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뭐 불편한 게 있으셨다고요? 아, 부엌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고 방문도 잘 안 열려요. 그리고 마루판이 삐걱거려서 밤에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요. 인화와 팀원 셋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싱크대를 뜯어보니 배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름때가 쌓인 거죠. 배관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방문은 경첩이 녹슬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경첩을 갈고 문틀도 조정했죠. 마루판은 못이 빠져서 삐걱거렸는데 새 못을 받고 접착제로 보강했습니다. 작업 중에 인화는 경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자식들은 자주 오세요? 1년에 한두 번? 다들 바쁘대요. 서울, 부산 다 멀리 있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제. 근디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가. 경자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그리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주면 고맙제. 말할 사람만 있어도 참 좋거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자 할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집수리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 그날 저녁 인화는 사무실로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 씨,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까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대표님? 말벗 서비스요. 집수리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외로운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죠. 그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뵙고 차 한잔 나누고 이야기 듣고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들이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기획안 만들어 볼게요. 도청에도 제안해 보고요. 일주일 후 소영은 완성된 기획안을 가져왔습니다. 할매와 함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독거노인 한 분당 자원봉사자 1명을 매칭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였죠. 도청에 제안하자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보시죠. 예산은 지원하겠습니다. 3개월 후 할매와 함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50명의 독거노인과 50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칭됐어요. 한 달에 2번씩 방문해서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죠. 인화도 한 분을 맡았습니다. 괴산에 사는 조옥분 할머니였어요. 80살이셨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죠. 첫 방문날 옥분 할머니는 인화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봉사단에서 나온 박인화예요. 할머니 찾아뵈려고 왔어요. 봉사단? 나 돈 없어요. 줄 거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려고요. 옥분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인화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인화는 가져온 떡과 과일을 상에 놓고 차를 끓였어요. 할머니, 차 드세요. 고맙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분 할머니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우리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20년 전에 갔제. 그러셨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제. 근데 나도 곧 갈 거야. 인화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날 이후 인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옥분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자주 방문한 거죠. 할머니는 인화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인화 씨 오는 날이 제일 좋아.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할머니 만나러 오는 게 좋아요. 옥분 할머니의 치매는 천천히 진행됐지만 인화를 알아보는 건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인화가 들어서면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반겨줬어요. 할매와 함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참여한 독거 노인들의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도청에서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죠. 그해 가을 인화는 또 한 번 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해숙도 함께 갔습니다. 축하해, 인화야.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해숙아.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시상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걷는 서울 거리였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도 들었죠. 인화야, 옛날 내 식당 근처 한번 가볼까? 그럴까?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인화가 45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동네로 갔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2층 식당은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카페가 되어 있더군요. 여기가 내 삶의 전부였는데. 인화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많은 세월을 여기서 보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죠. 아쉬워? 아니. 오히려 후련해. 과거는 과거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인화야,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러게.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힘들 때도 많지만 보람 있어. 이게 진짜 사는 것 같아. 해숙은 인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랑 함께여서. 나도 그래, 해숙아. 고마워.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죠. 다음 날 괴산으로 돌아온 인화는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을 먹고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대표님, 오늘 일정이요. 소영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영동군 현장 점검, 오후에는 새 자원봉사자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팀원 회의고요. 알았어요. 바쁜 하루네.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온대요. 우리 봉사단 이야기를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든대요. 다큐멘터리? 우리가? 네. 대표님 허락만 받으면 바로 진행한대요. 인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단을 알게 되겠죠. 그럼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할머니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합시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작업 현장도 찍고 할머니들 인터뷰도 하고 인화의 일상도 담았어요. 촬영 감독은 인화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들을 잃었을 때요.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지금이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인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요. 그리고 우리 봉사단이 전국으로 퍼져서 외로운 할머니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다큐멘터리는 석 달 후에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78세 못을 박다였어요. 방송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재방송 요청도 쏟아졌죠. 봉사단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후원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동네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쳤습니다. 소영과 사무국 직원들은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인화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서 바빴죠. 그렇게 바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인화는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힘이 생기는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느껴졌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인화는 79살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인화는 해숙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걸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죠. 인화야,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줄. 나도.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논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인화야, 우리 여기서 100살까지 살자. 그래. 1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이 일하자. 약속이야. 약속.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인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문득 재수와 진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진수야. 너희가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힘든 사람들 돕고 의미 있는 일하면서.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고맙다. 너희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자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인화는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가야 했거든요. 보령에 사는 할머니 댁 지붕을 고쳐야 했죠. 혜수가, 나 출근한다. 조심히 다녀와. 인화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는 공구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망치, 못드릴, 페인트. 인화의 새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 마을, 산. 인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고치는 대신 집을 고친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는 할머니들의 마음도 고친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트럭은 봄빛 가득한 들판을 달려갔습니다. 78살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못을 박고 벽을 칠하고 할머니들과 웃으며. 그렇게 인화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망치의 무게가 든든했습니다. 이 망치로 오늘도 누군가의 집을,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마음을 고칠 거예요. 그게 바로 박인화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트럭은 햇살을 받으며 달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인화의 인생처럼